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2021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이제 기술 지문을 들고 왔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경제학 지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어떤 논리적 관계 챙길 것도 좀 적고요. 다만, 과학 기술 지문 특성상 세부 정보가 좀 많아요. 특히 그 세부 정보의 용어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명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하거나 다 표시하려고만 노력하시다 보면 문제를 막상 풀 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문 이해에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당연히 세부 정보를 정리를 하시되 어떤 과정, 일관된 흐름,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해 나가셔야 되고요. 특히 과정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땐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명칭들이긴 하지만 문제를 스캔하시면서 이 용어가 아까 문제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스캔한 다음에 지문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주요 핵심 정보들을 판별하는 게 훨씬 나이스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심 정보를 판별하시고 정보 우위를 판별하시고 내려가시면서 뭐 중간중간 풀 수 있으면 일치불일치 문제 바로 푸셔도 되고, 그게 안 되면 흐름을 잡아가시면서 중간중간 조금 메모를 곁들여서 막판에 푸셔도 된다. 문제 푸는 순서는 크게 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고로 그냥 최적으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잠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스캔해 봅시다. 문제를 스캔해 보시면 7번 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교재를 보시면 기억이 뭐 무손실 압축이고 니은이 손실 압축이죠. 그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되어 있는데, 화소라고 단독으로 딱 제시했으니까 당연히 화소가 중요하겠죠. 화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 정도 미리 챙겨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잠깐 보시면요. 그 다음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가나, 다라, 전처리 DCT, 양자와 부호와 이런 과정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 다른 거 이런 게 더 눈에 띄긴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여기 과정이 나온다는 말은 그래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맞지? 그러면 당연히 아까 쌤이 말한 대로 과정 1년의 흐름을 챙겨가면서 정보를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선지를 잠깐 스캔해 보시면서 뭐 화소, 색상 모델 변경, 뭐 샘플링 이런 것들이 나온다. 데이터, 뭐 비트수.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색상 정보, 뭐 비율, 샘플링 이런 것들. 요것도 마찬가지고 양자와 뭐 절대값, 저주파 이런 게 나온다라고 선지를 가볍게 스캔해 보시면서 문제의 포커스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 지문이 어떻게 서술될지에 대한 좀 감을 잡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1문단부터 이제 그럼 들어갈 텐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조금 챙겨야 될 흐름 같은 게 있습니다. 논리적 관계. 그런 거 좀 주로 챙기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긴 러닝타임으로 촬영은 되지 않을 거고요. 주요 핵심 정보들만 챙기면서 여러분이 해결할 것 좀 도움 드리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자, 1문단부터 갑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이나 그림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는 최소 단위의 점인 화소로 구성되며, 아까 우리 문제에 나왔던 화소가 여기 등장하네요. 1문단부터 박스도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화소에 대한 상관관계 혹은 화소에 대한 정의, 화소로부터 야기된 어떤 문제점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 화소에는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값이 부여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화소는 이런 거와 관련이 있구나 정도는 챙길 수 있고요. 밝기와 색상. 일반적으로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대신 저장되는 데이터의 용량은 커지게 된다라는 상관관계가 나오네요. 맞지?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높을수록 이렇게 된다. 그럼 이런 거는 지금 어차피 싹 다 세 개 다 뭐예요? 그냥 비례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살짝 정리를 해보죠. 화소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도 높아진대. 그럼 화소와 해상도는 비례관계고, 맞죠? 마찬가지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용량도 커진다고 되니까 데이터의 용량도 비례관계인가 보네요. 그쵸? 이 정도는 우리가 챙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퀄리티 좋게 이제 화소를 계속 높이면 당연히 해상도도 높아지겠지. 다만 데이터 용량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좀 퀄리티 좋게 화질을 높이는 순간 데이터가 용량이 확 커지거든요. 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량을 줄여주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이게 잘 보시면요. 지금 따라서라고 나왔잖아, 맞지? 이 뒤에 문장 뉘앙스가 좀 어때요? 앞에 이런 데이터 용량이 커지는 것을 상당히 문제 상황처럼 인식하고 있네요. 느껴지세요? 야,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 용량을 줄여주는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숨겨져 있는 거지만 지금 화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데이터 용량이 커지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그치? 이걸 문제로 인식하고 있네요. 데이터 용량 커지는 게 문제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된다.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괜찮으시죠? 이 정도 포인트만 1문단에서 잡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자, 이 문단을 가보시죠.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에는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이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두 개념이 제시가 됐는데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됐으면 그 중에 뭐가 좀 더 위에 있을까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A와 B가 대등하고 병렬적으로 그냥 나열되고 서술될 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문에서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니까 초점화시키는 어떤 정보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걸 먼저 파악하면 훨씬 글을 읽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걸 좀 연습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이 있대요. 잠깐 적어 볼게요. 무손실 압축이 있고 손실 압축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1문단에서 뭘 했냐면 이미지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긴 했거든요. 그럼 이 두 중에 뭐가 더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죠. 무손실 압축은 압축 과정에서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압축 효율은 떨어지지만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네요. 그럼 이런 거죠. 얘는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의 포커스가 뭐야? 야, 얘가 지금 데이터 용량 커지는 게 문제였잖아. 얘 커지는 게 마치 문제점처럼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면 얘 커지지 않게 하는 게 당연히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뭘 했냐면 얘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1문단부터 어떤 화제 설정을 할 때 화소 얘기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해상도 얘기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압축시키는 게 필요하다였거든요.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서. 그러면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는 게 문제니까 얘를 좀 줄이려고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줄이려는 것이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 줄이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 반면 손실 압축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여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무손실 압축에 비해 수배에서 수천 배 이상의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어 보편적인 압축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압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한다. 맞지?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얘는 데이터를 제거 안 해. 필요 없는 걸.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손실이 당연히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의 목적은 데이터 손실이 오히려 데이터 용량을 줄여드는 것과 관련이 있으면 이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요놈 무손실 압축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3문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JPEG는 손실 압축 기술이 적용된 손실 압축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손실 압축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JPEG 형식의 압축은 크게 전처리, DCT,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당연히 무손실이 아니라 손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대놓고 말해주고 있네요. 그쵸?
데이터 용량 줄어드는 것, 손실이 있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왜? 이거 자체를 문제점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일문단 여기부터 계속 오는 겁니다. 데이터의 용량을 봐봐. 따라서 이런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압축을 하는 거래. 근데 얘는 데이터 손실이 없으니까 별로 중점 설명 대상이 아니다. 훨씬 포커스가 여기 맞춰지겠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고, 3문단 갑니다. 첫째, 전처리 과정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과 샘플링이 이루어진다. 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잖아요. 단계가 4단계 정도 있었어요. 아까 문제에서 봤다시피, 맞지? 그 첫 번째가 전처리인데, 그럼 과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과정 당연히 챙기시되, 과정 속에 있는 정보들도 과정과 같이 엮어서 한 카테고리로 군집화시켜서 읽어야 된다. 가볼게요. 전처리 과정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과 샘플링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이루어지나 보네요. 색상 모델이 바뀌고 샘플링이란 게 이루어지나 보네요. 우선 디지털 이미지의 색상 모델을 RGB에서 YCBCR로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게 색상 모델 변경인가 보죠. RGB 모델은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화소의 색과 밝기를 함께 표현하는데, 변경된 YCBCR 모델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와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CR로 분리하여 화소의 정보를 표현한다. 그럼 봐봐. A에서 B로 바뀌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당연히 주목해서 봐야겠죠.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뭐가 바뀌었어요? 분리를 한다네요. 색상과 밝기를 구별을 한다네. 맞지? 분리를 한대. 그러니까 YCBCR에서 Y는 밝기고, 그쵸? CBCR은 뭐라고? 색상인가 보네. 각각의 색상.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그렇게 되면 색상 모델이 RGB 모델에서 YCBCR 모델로 변경되면 화소들에서 일부 값만을 추출하는 샘플링이 진행된다.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화소들에서 일부 값만을 추출한다. 추출이 뭐야? 빼낸다는 거잖아. 그럼 아까 봐. 데이터 용량이 커지는 게 문제였거든. 그 얘를 좀 제거하거나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압축하려면. 그게 손실 압축이었고,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건데,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데이터 용량과 관련 있는 게 뭐였어요? 1문단부터? 화소였죠. 화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상도도 높아지고 데이터 용량도 커진다 했잖아. 그럼 우리의 생각의 연결고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죠. 데이터가 제거되려면,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올까? 화소의 변경이나 추출 혹은 감소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거와 데이터 용량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1문단부터 나왔는데 그게 화소였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걸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화소에서 일부 값을 빼내. 화소가 뭔가 줄어드는 거네. 그게 뭐다? 샘플링이다. 그럼 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색상 모델 변경은 요렇게 바뀐 거였다. RGB에서 YCBCR로 바뀐 거였다. 뭐였어요? 빛과 색을 구분한다. 분리한다. 그 다음에 일부 값을 화소에 들여서 추출을 한다. 그게 뭐야? 샘플링이다. 인간의 눈은 밝기 변화에는 민감하고 색상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밝기가 색상 변화보다 훨씬 민감하게 느끼나 보네. 요거 잘 모르시면 살짝 적어 두셔도 되고요. 인간은 밝기가 색상보다 훨씬 더 민감하대요. 오케이. 그래서 샘플링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는 모두 추출되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얘는 모두 추출되는데 왜? 밝기 변화에는 민감하니까 얘는 싹 다 추출하는 거야. 대신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와 CR은 인간의 눈이 색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만 추출된다.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일부 값만을 추출한다고 했고 결국 일부 값만을 추출하네. 왜? 인간의 눈은 색에는 좀 덜 민감하다 이거죠. 지금 4-1문단을 지금 읽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정리하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색상 모델 변경은 뭐야? 빛과 색을 분리했네. 그 정도. 근데 사람은 빛에 훨씬 민감해서 빛은 모두 추출하는데 색깔은
특히 화소는 일부 값만 추출하네. 요겁니다. 괜찮으시죠? 4- 이러한 샘플링은 화소들을 일정한 단위로 묶은 블럭에서 J 대 A 대 B의 비율로 화소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게 나왔네요. 뜬금없이. 이때 J는, 그럼 봐봐. 이 비율이 화소의 정보를 추출하는 어떤 방식과 관련돼 있겠지? 그쵸?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거,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처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지문에서 유의해야 될 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넘어갈 때 어떤 게 막 서술되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게 지금 A 설명하는 데 있는 건지 C 설명하는 데 있는 건지를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속 본인이 지금 지나온 자취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전처리 과정에서 아직 안 벗어났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비율로 화소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J는 화소 블록의 가로, 화소 개수를, A는 화소 블록 첫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 정보의 개수를, B는 두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 정보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나오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예를 주어줄 겁니다. 봐봐. 예를 들어 4대 2대 0의 비율로 색상 정보를 샘플링하면 가로 화소의 수가 4개인 화소 블록 중 첫 번째 행에서는 색상 정보가 2개 추출되고, 이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블록 첫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의 개수구나. 맞지? 두 번째 행에서는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는다. 왜? 0이니까. 그쵸? 결국 4-2 블록이 있는 8개의 색상 정보 중 2개의 정보만 추출되어 데이터 용량은 줄어든다. 그럼 봐봐. 결국 뭐야? 다 추출하는 게 아니네. 결국 이것 중에 8개의 색상 정보, 왜냐면 4 곱하기 2면 8개잖아. 맞지? 이것 중에 2개의 정보만 일부만 추출한다 이거네요. 그래서 용량이 줄어든다. 똑같은 거죠. 지금 화소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화소를 뭔가 줄여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부 화소, 건드리지 않게, 사람이 좀 덜 민감하니까 세계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부 화소를 끄집어낸다. 색상 정보를 끄집어낸다고 했고, 그 예시가 나온 거네요. 그쵸?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읽어가시면서 이런 걸 좀 더 챙겼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봐봐. 블록 첫 번째 행에서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 개수가 B고, 두 번째 행에 추출하는 화소의 정보 개수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봐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행이 있고 두 번째 행이 있잖아요. 세 번째 행은 있나 없나? 없다. 설명하지 않았죠. 그러면 무조건 있잖아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 위에 블록의 맨 앞에 나오는 J는 뭐야? 요 블록의 화소 개수다. 그러니까 J만 달라지는 거고 A는 각각의 행에 있는 개수니까 이게 적어도 행렬이 이 2개의 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별로 쓸데없는 것 같지만 문제를 푸시다가 딱 2개 행이 나오는 순간 거기 있었던 정보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전처리 과정 이런 걸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행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아까 나왔던 J 대 A 대 B 전처리 과정에서 샘플링하는 그 과정에 있던 거와 관련된 게 아닐까? 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정보에 좀 민감해 주시면 괜찮으시죠? 자,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5문단으로 가면 이제 전처리 과정이 이제야 끝났나 보네요. 왜? 전처리 과정 후에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야? 전처리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넘어가면 이제 전처리 과정 이유가 나옵니다. DCT라고 불리는 변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나오네요. DCT란 샘플링한 화소의 정보들을 주파수로 변환한대. 그러니까 뭔가 샘플링을 한 다음에 진행되는 건데 주파수로 변환한다고 하네요. 주파수 영역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로 나타내는 과정인데 DCT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 8개, 세로 8개 화소로 블록화된 행렬을 기본 단위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8 by 8 이렇게 진행이 되나 보네요. 맞지?
이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DCT가 수행되면 인접한 화소들 간의 정보 차이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주파 성분. 뭔가 이상한 게 나왔어. 저주파 성분이 나왔고 얘는 인접한 화소들 간의 정보 차이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대. 얘는 뭐 행렬의 왼쪽 위로 올라가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은 행렬의 오른쪽 아래로 모인대.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행렬값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대값은 고주파 성분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나오네요. 지금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앞에 이 샘플링 과정에 있는 거는 충분히 제가 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지금 DCT 과정에서는 뭔가 방향과 위치와 절대값, 수치 비교도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거는 살짝 적어주는 편입니다.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본인의 어떤 생각의 단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소화를 완벽하게 못 시키겠다 하는 건 살짝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DCT 과정에서 저주파가 있고 고주파가 있는데 저주파는 뭐야? 정보 차이가 작대. 맞지? 인접한 화소들 간 정보 차이가 작은 거고 얘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저주파는 어디로 간대요? 행렬의 왼쪽 위로 간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은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싹 다 저주파 모이고 여기 싹 다 고주파 모인다는 거죠. 이쪽은 차이가 졸라 크고 여긴 차이가 적다. 요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대값은 얘의 절대값은 고주파 성분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러니까 얘 둘이 비교했을 때 저주파가 절대값은 크구나. 이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복잡한 상관관계, 그다음 위치까지 설정되는 것, 수치 비교까지 이루어지는 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문단 갑니다. 다음으로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제 DCT 다음에 양자화인가 보네요. 양자화 과정에서는 DCT로 얻은 행렬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대요. 잘 봐야죠. 나눈대요. 반올림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반올림까지 하네요.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지만 지금 계속 요 상관관계로 나가나 보네. 맞지? 그러면 같이 메모를 이어 적어주는 게 좋겠죠.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지만 얘는 작은 걸로 나누네. 맞지? 고주파 성분의 행렬의 값은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 얘는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굳이 이런 정보가 왜 들어갔어?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큰 값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0의 값으로 만들고자 한대요. 그쵸? 기억을 해놔야죠, 이런 것들은. 그래, 다른 거는 그냥 탁탁 비교가 되는데 얘는 결국 0의 값으로 만들고자 하나 보네? 이는 인간의 눈은 저주파 성분에는 민감하지만 고주파 성분에는 덜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까 나온 거랑 좀 뭔가 비슷한 뉘앙스네요. 아까 뭐였어요? 인간이 빛에는 민감한데 색에는 덜 민감해서 색에 있는 거를 일부 뽑아냈잖아. 맞지? 그럼 봐봐. 저주파 성분에는 민감하지만 고주파 성분에는 덜 민감하대. 얘는 민감한데 얘는 덜 민감하대. 그럼 당연히 얘를 뽑아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자, 저주파 성분의 절대값은 줄이고, 그렇네요. 고주파 성분은 제거한다. 쌤, 저주파 성분을 줄인다는데요? 잘 봐. 얘는 그냥 줄이는 거야. 압축을 해야 되니까, 맞지? 얘는 그냥 줄이는 건데, 고주파는 아예 어떻게 한다? 아예 제거해버린다네. 그러니까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했다. 이렇게 표현된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죠. 다시. 여기까지 그냥 현상적인 서술이었는데 진술이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사람의 눈이 저주파 성분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좀 줄이고 고주파는 어떻게
아예 덜 민감하니까 아예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0의 값으로 만든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됐죠? 이게 뭐다? 양자화 과정이다. 괜찮으시죠? 양자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한다. 양자화 과정에서는 얘는 어떻게? 얘는 줄이고 얘는 제거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따로따로 뭐 적는 것보다는 같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7문단 마지막으로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이제 부호화 과정을 거치네요. 부호화는 양자화를 거친 행렬값을 이진수의 부호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걸 싹 다 한 다음에 맞죠? 이걸 싹 다 한 다음에 이진수로 표현하나 보네요. 그쵸?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허프만 부호화가 사용된다. 이런 새로운 게 등장했네요. 허프만 부호화가 사용되는데 허프만 부호화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고 비트 컴퓨터에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최소 단위로서 0이나 1로 표현돼. 우리가 1주차 때 했던 그 이산수학 지문 기억나시죠? 그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지금 최소 단위, 정보의 최소 단위니까 일종의 자릿수 같은 개념인가 보네요. 그러면 빈번하게 발생될 때는 적은 수.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적은 수.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드물게 발생되는 것은 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한대요. 많은 수. 그렇게 할당하여, 맞죠? 그렇게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허프만 부호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잘 보세요. 주의해야 되실 게 있습니다. 지금 봐봐. 지금 7문단에서 마지막 부호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진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빈번한 건 좀 적은 수로 표현을 하고 드문 것을 많은 수로 표현한대. 그러니까 아마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좀 적으니까 이게 용량이 줄어들겠구나. 요까지는 괜찮죠. 요까지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쌤 왜요? 봐봐. 이게 왜 중요하죠? 1문단부터 뭐랬냐면 1문단부터요. 야, 화소라는 게 있는데 화소가 커지면 해상도가 올라가. 하지만 데이터 용량도 증가해. 그래서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압축 기술이 필요해 라고 데이터 용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듯이 마치 문제점인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압축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뒤에 무손실 압축이 있고 손실 압축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런데 무손실은 데이터 손실이 없으니까 압축이 미미하니까 야, 손실 압축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 손실 압축에. 이렇게 해서 지금 글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손실 압축의 과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었죠. 전처리 과정 기억나시죠? 전처리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그 색깔 변화하는 거 맞죠? 색상 변화시키는 게 하나 있었고 변환시키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샘플링 하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 다 넘어간 다음에 뭐가 있었죠? DCT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 양자화 과정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부호화 과정인데 양자화까지는 계속 어땠어요? 잘 봐. 샘플링까지 오면서 일부 추출만 했어, 맞지? 그 다음 똑같아. 전처리 DCT를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저주파, 고주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딨나요? 여기 있다. 인간의 눈은 저주파 성분에 민감하지만 고주파 성분에 덜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저주파 성분은 줄이고 고주파 성분은 제거한다 그랬지. DCT에서 이제 양자화까지 과정까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맞지? 그러니까 DCT에서는 뭐 지금 어떤 뭘 제거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맞죠? 이 DCT를 사용해서 양자화 과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용량을 줄여 나가는 데이터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마지막 7문단에 보시면 부호화 과정에서는 데이터 손실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큰 차이점이죠. A, B, C, D까지 있는데
이 A부터 C까지는 일련적으로 다 뭐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 마지막 D에서는 어때요?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새끼가 문제가 되겠죠. 왜? 얘만 지금 차이점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런 것에 잘 주목하면서 가셔야 된다. 물론 이거 세부 정보 챙기는 것도 좋고요. 문제 적용시키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과정 하나하나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번외이긴 합니다만 봐보세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간다. 이게 그냥 과정이기만 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어떤 색다른 의미 혹은 좀 더 추론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전체가 문제 해결 과정일 수도 있고 그냥 분류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맞지? 그 분류하는 중에서도 차이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이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양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그 과정에서 정보를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정인지 잘 챙겨 보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당연히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언급을 일문단에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A, B, C까지는 일관되게 데이터 손실이 있었는데 갑자기 D 단계로 오자마자 이 부호화 과정을 거치자마자 여기서는 뭐야? 데이터 손실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이 맥이 끊기는 지점이죠.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뭐 당연히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걸 잘 챙기면서 읽는 습관을 들으셔야 실전에서도 절대 실수하지 않고 주의하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부호화 과정에서는 데이터 용량을 줄이긴 줄이되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는다는 거네요. 예, 요게 차이점이었습니다. 되셨죠? 예, 지문은 그렇게 좀 길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몇 개 보겠죠. 예, 문제를 몇 개 보도록 하죠. 일단 자 7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복습 영상으로 보시는 거 말고 이거 만약에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문제를 안 푸시고 그냥 해설을 들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돼 있습니다. 기억이 뭐죠? 기억이 무손실 압축입니다. 얘가 무손실이고요. 얘가 손실입니다. 당연히 포커스는 아까 어디에 맞춰진다고 했었죠? 당연히 얘에 맞춰져서 서술이 되고 있었죠. 그쵸? 예. 이제 이 정도면 소화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읽어봅시다. 자, 선진 한번 볼게요. 기억보다 니은은, 그러니까 무손실보다 손실은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맞지? 아까 계속 했던 얘기인데. 오케이. 2번, JPEG는 니은, 아까 얘기했죠. 3문단에 바로 나와 있었죠. 야, 손실 압축 중에 JPEG가 가장 대표적인 손실 압축 기술이야. 라고 했지.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좀 황당하게 쉬워요. 3번, 기억으로, 그러니까 무손실로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하면 데이터 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봐봐. 무손실로, 애초에 이건 문제 선지가 너무 병신 같은 게, 아니, 무손실로 심지어 압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맞지? 대신 좀 덜 줄어드는 거였죠. 완전 줄어들지 않는다.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정답 3번입니다. 너무 쉽죠? 4번. 기억을 활용하여 압축된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하기 가능하다. 이게 뭐였어요? 무손실의 장점이었죠. 5번. 니은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압축한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서술했네요. 7번 문제 너무 쉬웠습니다. 8번 갑니다. 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자, 화소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이거 몇 문단에 나와 있었죠? 아까 1문단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바로 나오네요. 최소 단위의 점인 화소로 구성된다. 맞지? 1문단에 바로 나와 있었다. 이거는 쉽고요. 바로 넘어가셔도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화소는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요것도 아까 우리 4문단에도 있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화소수의 증감 3번. 화소수의 증감, 그러니까 화소수가 더 늘어나고 줄어드느냐에 따라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우리 아까 1문단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화소와 해상도와 데이터 용량이 관련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4번 갑니다. 화소의 정보는 밝기 정보와 색상 정보로 분리될 수 있다. 아, 그랬지.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 RGB에서 YCBCR이었나요? 예,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맞지? 분리했잖아요. 5번. 화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용량을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 1문단부터 말했던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량을 줄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 인식하고 계셔도 지금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8번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화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뭔데? 아, 그러면 용량이 더 커지는 거였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5번이죠. 너무나 쉬웠습니다. 7번, 8번 너무 쉬웠어요. 자, 9번 갑니다. 일단 발문을 보시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JPG 형식의 압축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JPG 압축 과정이면 이게 뭐였어요? 당연히 손실 압축 기술이죠. 맞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1번 선지 잠깐 보시면 가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 샘플링보다 먼저 진행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과정에 대한 정보 일치 불일치네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띄워놓고 제가 선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책을 들고 좀 할게요. 네. 자, 보기에 보시면 전처리 DCT 양자와 부호가 있고요. 네. 샘플링 아까 4문단에 나와 있었던 거죠. 이거 샘플링 이야기 활동. 일단 밑에 보시면 뭐 가와 나는 동일한 디지털 이미지를 JPG 형식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서로 다른 샘플링 비율을 도식화한 것이다. 샘플링 비율을 하자마자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죠. 뭐 아까 행 2개로 이루어진다 했었지, 맞지? 그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숫자에 따라서 위에 요 개수가 달라진다. 모르면 찾으셔도 되고요. 서칭해도 되고요. 동그라미에 색칠되어 있는 건 색상 정보가 추출된 거고, 동그라미 비어 있는 건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은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놈 2개는 추출된 거고, 얘들은 추출되지 않은 거네, 맞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DCT와 양자와 이야기인데 요 과정에 대해서 아까 했죠? 요로 올라가는 게 있었고, 맞죠? 요로 내려가는 게 있었다. 그렇죠? 요거 지금 양극단으로 가 있는 것만 봐도 아까 그 화살표 저주파, 고주파 한쪽으로 쏠리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다 바로 적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메모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A가 뭐였어? 위로 올라가는 게 저주파였죠. 그 밑에 뒤로 가는 게 뭐였어요? 고주파였죠. 됐죠? 이게 이제 DCT 결과고요. 양자화 과정으로 가면서 어떻게 한다 했죠? 나눈다 그랬어요. 상수로 나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얘는 작은 상수로 나눈다. 그쵸? 작은 상수로 이렇게 쭉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게 만드는 거고, 얘는 큰 상수로 나눈다 그랬죠? 얘는 큰 상수로 나눈다. 그래서 뭐에 가깝게 만든다 그랬죠? 아예 0이 되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뭐였어요? 제거하는 거였죠. 메모한 그대로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그리고 뭐 아까 절대값 비교도 있었는데 이런 거였죠. 저주파의 절대값이 고주파의 절대값보다 절대값 쉬운 것보다 크다. 이런 거였네요. 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JPG 형식의 압축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이 샘플링보다 먼저 진행되겠군. 자, 가 봅시다.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야, 가가 뭐예요? 전처리죠. 전처리에서는 색상 모델 변경, 맞지? 색상 모델 변경한다면 우리 샘플링 진행했잖아. 맞지? 3문단이 그대로 박혀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괜찮고요. 2번, 가를 통해 추출한 화소의 정보들은 나에서 주파수로 변환되겠군? 이것도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5문단에 그대로 박혀있던 내용이죠. 3번,
나에서 DCT에서 주파수 영역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리해낸 화소의 정보는 다에서 특정 상수로 나누어 반올림 되겠군. 지금 했잖아. 작은 상수, 큰 상수. 맞지? 오케이. 다가 뭔데? 양자와, 심지어 양자 이야기 활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4번. 다와 라에서는, 양자와 부호에서는 모두 데이터를 손실시켜 데이터 용량을 줄여주겠군. 이게 아니죠. 왜? 아까 뭐랬어요? 야, 앞에서는 계속 데이터 손실이 되는 걸로 계속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부호화에서는 어땠다? 데이터 손실 없다 그랬거든. 데이터 손실 없이 용량 줄여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죠. 너무나 간단하죠. 뭐 볼 필요도 거의 없었어요. 5번. 라에서는 데이터가 발생되는 빈도에 따라 비트 수를 다르게 할당하여 데이터를 부호하게. 아까 기억나시나요? 빈번하게 하면 어떻게? 적은 데이터 수를, 적은 비트를 할당하고, 맞죠? 좀 드물게 나타나는 건 좀 많은 비트를 할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용량을 줄여준다 그랬잖아요. 줄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 5번도 그대로 박혀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거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10번 볼게요. 글을 읽은 학생이 JPG 형식의 샘플링 이야기 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10번 문제. 자, 글을 읽은 학생인데 1번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색상 정보가 하나도 추출되지 않은 행위 있겠. 야, 씨. 이거 눈뜬 장님이 아니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행이 뭔데? 이거 두 개가 행이었잖아. 맞지? 두 개 행밖에 없다 그랬잖아. 추출된 게 까만색인데 안 된 거 있네요. 그러니까 1번 맞죠? 2번 나의 샘플링을 J 대 A 대 B 비율로 나타내면 나요. J가 뭐였죠? 숫자 개수였어요. 동그랗게 그 가로축 개수. 그러니까 뭐야? 4겠지. 맞지? 근데 첫 번째 행이 뚫려 있는 게 A고 1. 두 번째 행이 뚫려 있는 게 1이네요. 4대 1대 1이겠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2번도 맞죠. 3번 가와 나는 각각 샘플링 비율은 다르지만 추출된 색상 정보의 개수는 동일하게. 샘플링 비율은 당연히 다르지. 왜? 이거 자체가 뭐였는데요? 이거 자체가 비율이었잖아. J 대 A 대 B가. 맞지? 그 당연히 지금 다른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샘플링 비율은 다르겠지. 근데 뭐래? 추출된 색상 정보의 개수. 야, 세 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두 개.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력 테스트, 거의 시력 테스트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4번. 가와 나에서는 추출된 CB와 CR의 각각 개수만큼 Y가 추출되겠군. 이거는 봐봐. 읽을 필요도 없는 선지죠. 왜? Y가 뭐였는데? 이게 Y, CB, CR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였어요? 얘는 빛이었지. 얘는 뭐? 색이었잖아. 근데 사람이 어디에 민감하대? 빛에 훨씬 더 민감하대. 그래서 이 새끼 싹 다 뽑아냈잖아. 얘는 일부만 추출했죠.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과정이 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였잖아. 여기서 맞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Y가 CP와 CR의 각각의 개수만큼 추출된다? 이거 완전히 아니죠. 왜? 조건을 달지 않았거든. 모두 추출된다 그랬거든. 맞지? 그러니까 정답 4번이다. 이거 너무나도 쉬운 정답이에요. 5번. 가와 나에서 색상 정보가 일부만 추출된 것은 가와 나에서 오케이. 일부만 추출된 것은 전처리 DCT.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그치? 전처리와 DCT 가면서 인간의 시각적 특성 얘기한 게 뭐 있었어요? 아까 방금 말했던 이거잖아. 그치? 가보세요. 전처리 과정에서는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눈은 밝기의 변화에 민감하고 색상의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런 샘플링은 어쩌고 한다. 그쵸?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 후에 DCT라고 불리는 변환 과정이 진행되는데 주파수로 변환한다. 맞지? 그래서 행렬로 나누고 뭐 정보 차이가 작다, 요렇게 크다 한 다음에 양자화 과정을 거치는데 양자화 과정에서는 DCT로 얻은 행렬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게 되고 여기서 고주파는 어떻게 하고 저주파는 어떻게 한다 했지. 왜? 고주파와 저주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체감하는 거에 다르기 때문에 저주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좀 줄여들고 좀 줄이고 고주파는 어떻게? 좀 덜 민감하니까 아예 제거해버린다 그랬죠.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소리다.
그 지금 선지에 보시면 가와 나에서 색상 정보가 일부만 추출된 것은 인간의 시각적 특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뒤에 있는 그 양자화 과정에서 고주파, 저주파까지 갈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전처리 과정에서 시각적 특성을 고려해서 DCT까지 넘어갔거든요. 봐봐. 이게 과정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건데 애초에 전처리 과정에서 시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했지, 맞지? 그치? 그래서 샘플링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샘플링 한 거를 DCT라고 부르는 변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시각적 정보 선택적으로 민감하고 덜 민감한 게 반영이 돼 있겠죠. 괜찮으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여기 주파수로 변환한다고 했잖아, 맞지? 고주파, 저주파. 그것도 보시면 뒤에 양자화 과정에서 이런 게 인간의 시각적 특성으로 봤을 때 저주파는 어떻게 한다? 저주파는 좀 덜 보고, 저주파는 상당히 민감하고 고주파는 확실히 좀 덜 민감하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 간에 시각적 특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무조건 5번은 괜찮다. 그래서 4번 정답 쉽게 나왔고요. 네, 요거 11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DCT와 양자와 이해하기 활동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돼 있네요. 다시 보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봅시다. DCT와 양자와 이해하기 활동 요거거든요, 맞지? A, B, C, D가 나오네요. 저걸 적어볼게요. B 옆에 적어볼게요. 옆에 지금 A, B, C, D가 있는데, 지금 A와 C는 뭐예요? 저주파네, 일단, 맞지? 이놈들은 저주파네. 그리고 B와 D는 고주파네요. 당연히 양자화 과정을 거친 거니까 얘는 작은 상수로 나눈 걸 거고 얘는 큰 상수로 나눈 그런 과정을 거쳤겠네요. 봐보시죠. 1번 A와 B는 양자화 과정을 거치면 0의 값이 되겠군. 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0의 값이 되겠군. 야, 0이 되는 거 하나밖에 없었지. 뭐만 되는 거예요? B만 되는 거였잖아. 얘만 여기로 가면서 큰 상수로 나눠서 0이 되게 만드는 거였지. 1번 틀렸고요. 2번 A와 B는 양자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상수를 사용하겠군. 이거는 책에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답 허무하게 2번이 나옵니다. 3번, 4번, 5번도 확인을 해볼게요. A의 절대값보다 C의 절대값이 더 크겠군. 이거 했죠? 저주파의 절대값이 고주파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글에 박혀 있었고 사실 그래서 이게 합평이 뭔가 지문이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문제가 너무 쉬운 이유가 이런 것도 좀 변형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박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주파 A가 C보다 당연히, A가 B보다 당연히 뭐? 절대값이 높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A의 절대값보다 C의 절대값이 크겠군? 요거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저주파와 고주파를 비교했는데, A는 뭐죠? 저주파인데, C도 저주파죠. 제가 B로 착각을 했어요. A와 C도 저주파 똑같은데, 지금 C는 뭐예요? 작은 상수로 나눈 거지,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이 크지가 않겠죠. 얘는 무조건 나눴으니까, 맞지? A가 있는데 그거를 얘는 B는 C로 나눈 거니까, 맞지? 훨씬 A가 높겠다. 헷갈리게 하지 않게요. 자, A와 C 두 개 있습니다. 얘 둘 다 저주파라고 했죠. 근데 C는 뭐예요? 상수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절대값 얘가 더 크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3번도 맞다. 4번 B와 D는 저주파의 영역을 나타내겠군. B와 D는 저주파의 영역을 나타내겠군. 고주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아니고요. 당연히 틀렸고요. 5번 C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크겠군. 자, C하고 D를 비교하는 건데 C가 뭐예요? 저주파입니다. D가 뭐예요? 고주파죠. 이해돼요? 당연히 C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크겠죠. 그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D에 있는 게 사실 지금 큰 상수로 나눠서 0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의 0에 수렴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C가 D보다 절대값이 크겠죠. 작겠군이 아니고 큰 거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해설을 하면서 잘못 필기한 게 아까 잠깐 있었죠. 그거 잘 다시 일시정지 하셔서 다시 들어보시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거 고르시는 거고, 요 두 개를 절대값을 비교하는 건지, 얘 두 개 절대값 비교하는 건지 잘 챙기셔야 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까지 해서 문제를 다 풀었다. 12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그래 됐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술 지문이긴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바로바로 찾아내면 되니까. 다만 지문 전체에서 한 흐름을 가지고 좀 내려올 만한 게, 가지고 내려올 만한 지점들이 좀 있었다. 과정 지문이긴 하지만 그 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어요. A 다음에 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된다. 이런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서도 뭐 A부터 C까지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어.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D에서는 어땠어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 이게 여지없이 문제화가 됐죠. 이런 거 잘 챙겨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문단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방금 말했지만 이런 화소들, 아까 문제 스캔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지? 이런 화소가 메인 포인트, 화제, 키워드고, 이 화소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다 보시면 중간에 마치 이게 문제점인 것 마냥 살짝 건드린 부분이 있다. 여기였죠. 야, 그래서 데이터 용량은 커지게 되는데 이게 문제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밑에 그래서 이걸 줄여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살짝 돌려깠다. 이해돼요? 야, 이게 문제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거야. 요런 게 아니고 문제점이라고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문제점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라는 뉘앙스로 이미 1문단에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챙기고,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압축 기술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손실 압축 기술 그리고 무손실 압축 기술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포커스가 가느냐, 포커스가 어디에 꽂히느냐 판단을 할 때도 여기서 결국 데이터 용량을 줄여주고 데이터를 손실을 시키면서 줄여지는 게 손실 압축이었죠. 왜? 무손실도 압축을 시킬 수는 있긴 있는데 데이터 손실시키지 않고 화소가 떨어지지 않아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손실 압축이 훨씬 더 효율이 좋고 많이 쓰인다라고 했으니까 포커스를 여기로 잡았어야 됐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계속 강조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네, 이런 거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기술 지문 말고 다른 걸 또 할 것 같은데 아마 미학 지문이거나 철학 지문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기술 지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복습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문제를 안 풀고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문제를 다시 풀고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숙제 한번 다시 강조드립니다. 숙제 잘 해오시고 현장 수업에 올 때 숙제를 무조건 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 풀고 오셔야 해설을 듣고 문장을 뚫어나가고 어떻게 사고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